자, 오늘은 이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주로 이제 그 형벌이 문제가 되면 가해자의 인권을 주로 이제 많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 추정을 받아야 되는데 범죄인의 경우에는 유죄로 추정받고 추정되어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범죄자들의 인권, 가해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히 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언론에 주된 그 포커스도 주로 이제 그 범죄자죠. 결국 특히 이제 뭐 피해자가 뭐 살해되었거나 그리고 이제 사망하게 되었을 때는 뭐 피해자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모든 그 범죄 사건에 대한 그 보도에 있어서 중심은 아무래도 범죄자죠, 범죄자. 특히 뭐 이제 뭐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그런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더욱더 이제 포커스는 그 범죄자에게 이제 맞춰져서 피해자는 대부분 이제 잊혀지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다 이제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모든 그 비난의 화살은 이 범죄자에게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범죄자의 뭐 이제 보도가 이제 이제 언론 보도들은 주로 범죄자의 성향, 그동안 뭐 자라왔던 환경, 뭐 불우한 환경 내지는 뭐 인격적인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심층 보도를 하게 되고 주로 어쨌든 언론도 이 범죄자 중심으로 이제 그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게 되면 어쨌든 그 범죄의 모든 원인은 이제 범죄자에게로 모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의문이 이제 들 수가 있고 동시에 과연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 범죄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범죄자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을 우리가 제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국가의 책임이라든지 다른 동료 구성원, 동료 시민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잊혀져 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범죄자 중심의 이제 범죄의 뭐 구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은 역시 이제 중요해요. 범죄자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결국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수사를 받고 이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죄임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모든 입증을 이제 검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제 그 저 범죄 혐의자가 그러니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는 증거를 검사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유죄임을 입증해야 되지 반대로 범죄자가 내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검사의 그런 증거에 대해서 이제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유죄의 입증을 이제 검사가 적극적으로 기소한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의 대원칙이죠. 그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바로 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사나 또 이런 재판 절차에서 뭔가 이제 그 범죄자에 대한 가혹행위 뭐 주로 옛날에 뭐 이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뭐 고문을 한다라든지 무리한 수사 이런 그 강압에 의한 수사를 해왔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법의 대원칙은 이제 무죄 추정을 대원칙으로 해서 어쨌든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 자백 이외에 어쨌든 적극적인 증거를 통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마치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뭐 범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게라기보다는 범죄자가 자칫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원칙 그리고 어떤 권리들을 보장한 것이지 그것이 법이 오로지 뭐 범죄자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법은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지만 이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관점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피해자는 그러니까 신체에 어떤 뭐 손상을 입거나 또는 심지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피해자 내지는 그 피해자의 유족이 받아야 되는 그 피해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손해가 충분히 그 배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 범죄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해서는 범죄자,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가해자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라든지 또는 뭐 경제적인 능력이 돼도 뭐 충분히 배상을 못 한다라든지 또는 뭐 배상받은 액수만 가지고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체에 손상을 입었거나 사망해서 결국 뭐 이 실업자가 된다라든지 또는 또 유족이 전혀 경제적 부양 능력이 없어진다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생존의 위험에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범죄자가 제시하는 피해의 배상만으로는 이 피해자의 보호에 불충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과연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 같이 사는 동료 시민들, 이 구성원들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가장 이상적으로는 뭐 범죄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결국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꾸준히 발생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원천적으로 범죄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근절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뭐 더 바랄 나위 없는 그런 해결책이겠지만 과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방안이냐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또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그것을 원래의 관계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이제 그 국가 그리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이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범죄 피해자의 문제는 단순히 범죄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만의 문제로 우리가 환원시키기에는 너무 적절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제 어차피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가해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잠재적인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은 결국 이제 개인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은 결국 이제 다툼이 벌어지죠. 다툼이 벌어지고 뭔가 이제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력이 행사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목숨을 뺏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생명 신체에 대한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또 얘기 잠깐 했었지만은 결국 인간에게 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범죄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제 그것이 자극되어서 발현되느냐 또는 그것을 이제 자제하느냐의 차이지 누구든지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런 충동, 그런 어떤 그 폭발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범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범죄 피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럼 어떤 권리를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같이 살아가는 이 동료 시민에 의해서 내가 결국 이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보호해 주도록 특히 생명, 신체 내지는 그 안전과 관련된 그러한 그 상태를 국가가 보호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고 또 국가는 국민의 그런 생명과 신체 그리고 안전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범죄 예방책을 내놓게 되냐면 주로 이제 이 형벌을 규정하고 뭐 이러이러한 행위는 이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지된다. 그리고 이런 금지된 행위를 행했을 때는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런 그러니까 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어떤 법률들을 만들므로써 주로 국민을 이제 보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 형벌에 관해서 논의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이러이러한 형벌이 부과되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라고 하는 그 효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예방 효과라고 했죠. 일반인들,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범죄로 인해서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위협을 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이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또 재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범이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범죄를 하면 또 처벌을 받고 또 더 강화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 우리가 이제 특별 예방 효과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효과. 그런 이제 특별 예방 효과적인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바로 그런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을 통해서 결국 그런 특별 예방 효과나 일반 예방 효과를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일단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바로 이제 그런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이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일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와 같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이 없어서 뭔가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서 또 그것을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어떤 위해가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가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과정이 충족이 되어야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이제 충분히 보호가 되고 그런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방이 일단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범죄는 늘 또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결국 피해자의 입장으로 가 보면 이제 피해자는 결국 신체나 생명에 이 훼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이제 유족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생존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제 관점에서 국가가 또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그 범죄 피해자들의 가족 또는 이제 범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유가족들이 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그런 법률들도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국가에게는 있고 명시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그와 같은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범죄 피해자들은 국가의 도움,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라고 하죠. 국가의 도움,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렇게 부르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이거는 명시적인 헌법상의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 피해자 내지는 그 유가족들은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이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지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제적 지원이고 그것은 이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전체 국가 예산에서 이제 할당해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의무가 국가에게는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범죄로부터 그러니까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 그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 피해자 이미 발생한 범죄의 그 피해자에 대한 이 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어떤 그 배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자라고 했죠. 범죄자이지만 결국 국가에게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단지 범죄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범죄로 인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그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그 배상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국가의 지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래에는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구조하는 측면이 이제 나누어져서 법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반성이 있어서 범죄 피해자의 그 보호와 또 구조를 한꺼번에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은 역시 그러니까 보호 제도와 구조 제도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세우고 또 보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범죄 피해자들이 이 형사 절차,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그런 권리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런 권리들을 충분히 이제 보장하는 그와 같은 보호 제도. 그 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그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이제 그런 자꾸 이제 반복되는 그 피해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서 명예에 대한 손상이 올 수 있고 또 그런 감추고 싶은 사생활들이 또 드러나서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 피해자들의 이런 그 명예권이나 사생활권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하도록 요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제도. 구조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제적 지원인데 그걸 우리가 범죄 피해 구조금이라고 부르죠.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을 우리가 이제 범죄 피해 구조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뭐 장애 구조금이나 조금 상해가 이제 크다라고 했을 때는
중상의 구조금. 그 다음에 이제 유족의 경우에는 유족 구조금이라고 해서 결국 이 피해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받아야 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이제 국가가 이 피해자의 전체적인 이제 소득이나 수입, 또 부양 가족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범죄 피해 구조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게 되죠. 구체적인. 그러니까 다 기준들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절차죠.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범죄 피해 구조 심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다 검찰청에 지방 검찰청에 있는 이런 그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바로 이제 신청을 하고 범죄 피해자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구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긴급 구조금이라고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직 이 피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일단 구조금을 먼저 지급하는 긴급 구조금이라고 하는 제도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될 이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금이 마련이 돼야 되니까 이런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을 만들어서 기금을 이제 조성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범죄 피해자 구조 현행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결국 이 현행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과 수입을 기준으로 구조금이 이제 책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소득과 수입이 정확하게 이제 계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계산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 가족을 이제 문제 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난번에 이제 어떤 다른 주제에서도 얘기가 됐던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계를 그러니까 사적 부양 가족에 의한 부양을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의한 부양이 안 됐을 때 이제 공적 부양을 하게 되는 거죠. 공적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그 개인을 부양하는 그런 공적 부양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적 부양이 가능하면 공적 부양을 이제 배제하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러니까 사적 부양을 먼저 받아야 되고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 의무자가 다른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결국 이제 공적 부양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아무리 범죄 피해자가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자칫 부양 의무자가 있어버리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부양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적 부양을 하는 게 맞겠지만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오로지 그것을 일단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적 부양을 먼저 해야 되고 그게 안 될 때 이제 공적 부양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이 제도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범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제도는 자칫 또 악용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악용의 소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도가 이제 널리 운영이 되면은 물론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가족끼리 이제 모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가족끼리 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자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그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족 간에 벌어진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도 원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히 가족 간에도
그런 범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 어떤 친분이 있는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에 의한 피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또 배제를 해버리면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간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뭐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범죄가 없는 사회죠. 범죄가 없는 사회인데, 사실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태생적으로 원래 범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무슨 주장도 있지만, 그죠?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한번 쳐다보면 쟤는 좀 범죄형으로 생겼다. 딱 봐도 범죄인이다. 걔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이다. 그러니까 쟤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쟤 때문에 늘 범죄가 발생한다. 뭐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태생적인 범죄인.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범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인 그런 그 영향, 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이제 범죄인이 될 수가 있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를 단순히 참 쟤는 운이 없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제가 피해자가 됐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식보다는 우리 모두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연 사회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단지 범죄 피해자가 네가 운이 없어서, 내지는 너에게도 일종의 책임이 있어서, 범죄를 유발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범죄를 유발한 책임이 있어서 그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것은 좀 이건 대단히 이제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을 하면 범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범죄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인 어떤 그런 유전자 내지는 어떤 범죄적 본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 때문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그 책임은 사실은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 범죄 피해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예산에서 돕는 것이고,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그것은 우리의 모든 구성원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지원, 어떤 책임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식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형벌을 통해서 가해자를 응징하기도 하고 또 가해자를, 그러니까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해서 결국 이제 재사회화를 시켜서 이른바 이제 교정한다라고 하죠. 이런 교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것이 결국 피해자에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보복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피해를 당했으면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당연히 형벌에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다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어쨌든 격리시켜서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정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라고 하는 거죠. 화해.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기소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그
피해자의 감정이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이 개념이 이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회복시키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규모의 이 사회를 전제로 해서는 굉장히 이제 잘 작동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서 뭐 예를 들면 추장이 범죄자와 피해자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범죄자는 뭐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징벌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작은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추장이 불러서 말하자면은 두 사람의 그러니까 가해자는 용서를 빌고 피해자는 이제 그 가해자가 받아야 될 징벌은 뭐 징벌이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그런 감정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이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는 이제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국가와 같은 큰 단위의 공동체에서 과연 이것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이 범죄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꿈꾼다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런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제 토론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죠. 결국 이제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 결국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이죠. 국가의 책임. 국가는 단지 뭐 이런 게 범죄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고라고 하는 법률을 단순히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결국은 형벌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서서 다뤘던 것처럼 막 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는 거예요. 사형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범죄가 없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국가는 범죄 예방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자칫 그렇게 잘못하다 보면은 결국 모든 책임은 범죄자의 책임으로 돌아가거나, 그렇죠? 범죄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결국 불우한 어떤 환경을 이기지 못한 그런 개인적인 책임이나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책임, 범죄를 유발했다. 그러니까 많은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왜 여성들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느냐. 이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가는 다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다. 이런 논리까지도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 국가가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다 범죄자의 책임인가요? 범죄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 예, 기경학부 김동균입니다. 네, 저는 당연히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라는 거 자체가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불우한 환경이라 이런 것에 의해서도 충분히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대한 피해는 범죄자 자신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그런 환경을 제공한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단지 이제 그 보상이 단순하게 이제 뭐 물질적인 것이나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피해자의 그 법관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단순히 그 범죄자 그 재판 끝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때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국가가 이제 피해자들에게 이제 피해를 많이 입히는 사례가 이제 많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제 피해자 쪽으로 이제 책임이 있다고 전가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다시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금 발견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피해자에게 피해를 더욱더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근데 자꾸 이렇게 국가의 책임으로 가게 되면 결국 범죄자들의 자기 변명을 강화시켜 주는 거 아닐까요? 뭐 다 죄짓고는 다 국가 책임이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내가 범죄했다.
모든 범죄를 다 정당화 시키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어떨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쪽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범죄자들이 자기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열어주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드는데. 경제학과 이길종입니다. 저는 그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에 국가를 집어넣는 게 조금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가 환경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가해자인 범죄자 자체가 이미 그 환경을 만들어 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갔던 거지 자신이 국가에 의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에, 그 환경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국가에 전가하는 아주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비열한 행동이다. 뒤로 가볼까요? 뒤로. 네, 네, 건축학과 이상근입니다. 저는 앞에 분하고 또 좀 크게 얘기할까요? 앞에 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자신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분명히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 국가의 책임,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비열한 행동인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국가는 그 피해자도 국가의 하나의 종속되어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자신이 치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러한 범죄를 당했을 때는 충분히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가해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마땅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지 못한 책임은 없나요?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책임. 국가가 우리 세금을 받으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책임이 없다. 국가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100% 범죄를 막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후는 뭐 이후고 그 이전 단계 국가는 그럼 뭐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되나요? 최대한 그걸 신경을 써야겠죠. 범죄가 이걸 일어날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자, 뒤로 가볼까요? 뒤로. 어느 정도의 국가에게 책임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국가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좀 막아야 할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전 그 책임을 국가가 제대로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이 그렇게 많은데 그 국민에 대한 일일이 다 그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노력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기반을 다져주는 거,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기반을 가져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걸 이미 필수적으로 모든 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교육에서 충분히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런 걸 취득할 수 있는데, 국가가 저는 그렇게 잘 기반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배우지 않거나 그런 건 오히려 전 가해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국가가 범죄를 예방해야 하고 피해를 막아야 할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전 지금 그것은 국가가 충분히 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배상 책임까지는 국가에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교육, 범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교육시키는 책임 정도만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책임은 없는 것 같다. 밑으로 다시 내려볼까요? 밑으로. 네. 저도 윗분의 생각에 일부 동의하는 점은 있는 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환경이나 그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이 충분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나 제공하는 데는 국가나 사회가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일부 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교육 같은 것을 베푼다, 이런 걸로만 단순히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받는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해자에 의해서 정당하게 다 치러지지 않을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거기에서 그 피해자에게 적당한 보상이나 배상을 치러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게, 피해자도 국가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한 국가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피해자나 가해자가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그러니까 가해자가 국가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일부분 책임. 앞으로 좀 더 내려와 볼까요? 네. 자유전공학부 장수창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에 분의 말씀에 대해 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은 국가가 자신의 일을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범죄 예방 효과에 효과적이냐는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범죄가 나타나는 이유는 일종의 경쟁 구도가 확고화된 사회 내에서 그런 낙오된 사람들이 그런 범죄에 그런 범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의 환경을 보면은 오히려 사랑이라든지 뭐 그런 종교적인 다른 사람들을 베풀거나 감싸우는 그런 교육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남을 이기고 또 몇 등 더 높이려는 그런 요소의 교육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가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가 그런 충분히 제도적으로 교육 면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경제 형편이 나쁜 집안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쉽게 폭력적이나 성적인 매개체 혹은 조직적인 깡패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이 대부분 마약 범죄와 같은 이런 일들에 되게 쉽게 엮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책임도 충분히 다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막 이제 섞여지는데,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정부의 책임이죠, 정부의 책임인데 지금 이제 사회 구조나 그런 경쟁, 그런 이런 빈곤, 이런 것은 이제 사회 구조적인 것이니까 물론 이제 정부의 책임도 있고 이제 또 사회 구성원들의 이 책임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정부가 범죄를 예방할 책임도 있고 또 범죄를 만들어내게 된 사회 환경을 또 그렇게 조성한 모든 구성원들의 책임도 분명히 이제 있겠죠.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도 한번 그러면 이게 다 그럼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쪽으로. 네, 자유전공학부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학생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요.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국가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느 일정 부분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범위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4월 달에 발생한 오원춘 사건이 있었죠. 성폭행 사건. 그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그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그런 사건이 훨씬 더 심하게 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도 올해 8월에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서 1억 원 정도의 배상 책임을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건처럼 정말 명확하게 국가가 어떤 범죄를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것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국가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회 구성원들의 구조적인 책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의 부재 혹은 사회 안전망의 부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도대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 범죄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올해 초에 그 여중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학교 교사들이 그런 것을 숨기려고 급급한 나머지 그런 사건들이 이제 묻힐 뻔했었는데요. 이런 거를 두고서 법원은 그런 교사들과 학교 측 서울시 교육청이 그런 사건을 대처하는 데 미흡했다고 보고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직접적으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지 그냥 전반적인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국가한테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굉장히 넓게 이해하는 관점도 있고 이제 지금처럼 명백하게 국가의 어떤 고의 과실이 있어서 결국 불법행위다, 이거는 이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을 때만 과연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그거보다는 확장을 해서 불법행위 플러스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가 단순히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럼 국가배상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책임은 뭐 우리가 더 물을 것도 없지만은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가 있는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넓게 확장하든지 아주 좁게 불법행위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보다는 조금 확장을 해서 고의 과실은 없지만 그래도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비추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와볼까요? 국제학부 서연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그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었다고 본다면 어떤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도 국가에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 세금으로부터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 구성원이 만든 어떤 사회 구조로 인해서 범죄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에 따른 어떤 배상 책임도 어느 정도 국가에게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면이고, 이에 그 아까 이 전 하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뭐 명백한 불법 행위, 국가의 어떤 불법 행위나 아니면 뭐 미흡한 뭐 대처 행위 등으로 인해서 이런 배상 책임 당연히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사회 구조나 아니면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어떤 일정한 관습이나 아니면 뭐 어떤 틀 아니면 뭐 사회 안정망을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당연히 국가에게 배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범죄 피해자를 배상해 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줘도 어쨌든 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만약에 이제 내가 가해자는 아니지만 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국가 안에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이제 살아나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해서 나의 사회 구성원이 같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 세금이 그 사람을 어떤 보호해주거나 아니면 그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해 같은 경우는 뭐 병원비나 이런 면으로 조금 보조를 해줄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을 세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 첫 번째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고 두 번째는 보호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대한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나 정부의 책임으로 나눠봤습니다. 당연히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범죄자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호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또 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광의의 보호에 대한 책임과 협의의 보호에 대한 책임으로 나눠봤는데, 협의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그 강력한 형벌을 내려서 그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할 그런 책임이고요. 광의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정부는 광의의 보호에 대한 책임도 물론 있고 협의의 보호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광의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범죄 행위는 개인에 대해 국한되지만 그 범죄 행위에 대해 비롯된 것은 교육이나 이런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의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 책임인데, 이 사후 책임은 그 정부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광의와 협의에 보호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후 책임이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져야 할 책임은 사후에 대한 책임인데, 우리 구성원들이 동지 아니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성원들이 당연히 그 사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의 책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만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의 책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피해자에게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걸 왜 다른 구성원들이 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범죄 유발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죄에 대한 책임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범죄자지만 피해자에게도 범죄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범죄자 내지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들이 져야 되느냐? 이런 반론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네, 다시 가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 범죄 그 종류에 따라서 그게 조금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살해나 어떤 조금 어떤 범죄자의 일방적인 가해 방식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범죄자가 더 이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되게 힘든데 예를 들어서 뭐 상해나 아니면 뭐 집단 폭행이나 뭐 싸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자가 어떤 뭐 욕설로 뭐 유발을 한다던가 그런 어떤 다툼을 유발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범죄자가 그런 범죄를 하게끔 만들었다면 당연히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예로 들으셨던 뭐 여자가 옷을 야하게 여성이 이제 옷을 야하게 입고 다녀서 성범죄가 뭐 발생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해당하지 않은데 어쨌든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분들은 피해자의 책임으로 자꾸 또 우리가 한번 그 가는 그런 견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는 그런 견해는 없나요? 뭐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건가요? 범죄 피해자의 책임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다른 친구들이 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범죄 책임에 대한 우리의 책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겁니까? 그러면 무슨 범죄가 일어났을 때 방송을 보면서 어떤 연쇄 살인범이 보도에 등장했을 때 저건 내 책임이도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저 녀석은 막 심한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합니까? TV를 보면서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막 가슴을 칩니까? 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방송을 볼 때와 이렇게 토론을 할 때 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죠? 범죄자의 책임은 나도 진다. 구성원이 나도 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범죄자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범죄자가 됐을 수 있고 그 사회적인 구조를 만드는데 나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나도 범죄자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뒤로 한번 가볼까요? 다 동의하는 겁니까? 여기 좀 이쪽부터 가볼까요? 네. 저는 생명과학계열학부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뭐 범죄자가 사회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똑같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범죄자로 발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자기 혼자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이 사회 구성원한테 전체 다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의미가 국가에게 있는 거는 맞지만 그 범죄가 일어난 거에 대한 일어나서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구성원 전체가 다 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을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부는 구성원도 이제 구성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런 보상은 그 범죄자가 어떤 뭐 노역 어떤 일을 해서 그 생산된 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범죄자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뒤로 가볼까요? 뒤로, 뒤로 건너서 가볼까요? 네, 건너서 가볼까요? 예, 생명공학부 나상윤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학우분들이 토론하시는 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막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국가나 사회 구성원 그리고 뭐 피해자나 범죄자 이런 모든 그런 요소들이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거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되게 딱 확정짓기가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예. 그런 극악한 범죄자가 TV 보도에 나왔을 때 저건 내 책임이기도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범죄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딱 봤을 때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그거죠. 하는데 바로 그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그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곰곰이 이렇게 이런 토론의 자리에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책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억울하지 않나요? 그게 뭐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게 내 책임이냐?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저로부터 어떻게 연결짓기가 되게 좀 거리가 멀긴 한데 만약에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뭐 돈을 빌렸다가 돈을 못 갚아서 뭐 맞아 죽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돈을 못 갚은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고 또 조직폭력배라는 그런 단체를 국가에서 제한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데 또 그것도 내가 돈을 안 빌려준 책임도 있나요? 그걸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서 네. 그래서 뭐 국가에도 이제 사법부가 존재하고 재판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게 힘든 것 어쨌든 같습니다.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같다. 좀 생각이 예. 그렇게 좀 바뀐 것 같다라는 거죠. 뒤로 한번 더 가볼까요? 네, 저는 철학과 엄준섭입니다. 저도 생각해봤을 때 물론 감정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이 저 사람은 가해자한테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직접적인 책임은 범죄자한테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 책임이랄까 간접적으로 우리도 모두 어떤 책임 요소를 제공했다는 것도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 배상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공구조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간접적으로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뭐 사회 구조상으로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우리한테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면은 그거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역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사회 구조를 개선을 하고 뭐 슬럼화된 지역을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등등의 어떤 사회 부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공구조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범죄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그 범죄자한테 물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뭐 그 사람이 뭐 사회적인 어떤 구조로 인해서 뭐 그렇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이 더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책임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한테 있는 거고 우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거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을 더 감경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의 책임을 같이 지어야 된다라는 거는 합리적이지가 않고 우리 민주주의 체제도 맞지 범죄 않다. 피해자 구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낸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그거는 범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사회 보장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다. 이쪽 내려와 볼까요? 네. 그렇게 정의를 하면 그거는 뭐 책임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어떤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정치외교학과 13학번 김금혁입니다. 13학번? 네. 1학년이란 뜻인가요? 네, 뭐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쩌다 보니까 나왔어요. 외모는 13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네, 왜 강조하는 건가? 네. 왜 강조하는지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구조상에서 그런 범죄 여건이 나오게 되고 그런 범죄자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똑같은 사회 구조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 아까 이분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그런 범죄 길로 접어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범죄의 길로 접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가장 구체적인 신뢰를 들자면 고등학교들에서 일진들 보시면 그 일진들 막 어린애들 막 약한 애들 패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다 못 사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집안이 또 괜찮고 뭐 어느 정도 환경도 있지만 본인의 인성에 따라서 국가는 충분히 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 때 대한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어떠한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교육받기를 거부하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 범죄자들의 책임이지 그에 대해서 사회적 그 사람이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이러한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이 사람을 개조시키지 못한데 똑같은 책임을 느껴야 하고 그러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느 정도 그 전제가 틀리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는 올바른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러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은 그런 정말 소수적인 얼마 안 되는 부가적인 사건들 뿐이지 그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범죄 사실이 일어났다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뭐 지원하면 안 되나요? 결론은? 네, 저는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배상, 국가적 배상 책임은 없다고 책임 생각합니다. 없고 범죄자가 다 부담해야 된다. 네. 뒤로 가볼까요? 뒤로? 네, 뒤에 있습니다. 바로. 정외과 강지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범죄를 안 저지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노력하면은 범죄를 안 저지르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름에 대한 유혹이 그냥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사회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범죄 피해 구조금이라는 것이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에 제공되는 것인데 이것을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차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 내가 범죄 피해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부유한 가해자여서 배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던 사람과 가난한 가해자한테 피해를 입어서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중적인 차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의 또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와볼까요? 앞쪽으로. 네. 예, 건축학과 한재현입니다. 저는 아까 그 13학번 분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흉악범들의 그게 뉴스에 나오면은 저도 욕을 하는데 욕을 하죠, 그죠? 네네. 그런 범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일단 범죄자한테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상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의견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책임이 없다고 해가지고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자한테 묻는다기보다는 그게 책임은 아니지만 약간 보험의 개념으로 조금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일단은 국가는 이제 보험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세금을 보험료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일단 범죄 대비 보험. 네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만약에 지급이 되면은 이제 저희 세금에서 나가는 거겠죠. 해서 그런 구조가 되면은 이제 국가는 그 치안을 이제 그런 그 뭐라 해야지? 이제 치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제 치안을 강화하겠죠.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구조가 돼야 조금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책임 차원이라기보다는 아마 조금 보험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런 구조가 범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보편적 위험이라고 하죠. 보편적 위험에 대비해서 각자 좀 객출해서 실제 범죄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지. 그게 무슨 피해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보험이다. 그건 일종의 보험이다. 사회보험 같은 것이다. 그 아이디어도 네.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으네요. 일종의 보험, 그렇죠?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한 사람만 더 들어보죠. 한 사람만 더 가보고.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 06학번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06학번, 네. 네, 13학번, 06학번은 차이가 많죠? 네, 네. 오랜만에 학번을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네, 네. 네. 저는 범죄의 그 책임이라는 것은 그런 범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원인을 제공한 그 정도에 따라서 분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죄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해자 개인에게만 맡기는 것은 가해자가 전적으로 그 범죄의 원인을 다 만들었다라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라는 것은 눈에 딱 보이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범죄를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눈에 이렇게 확실하게 띄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자의 이제 뭐 사회 계층별 분포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해 보면은 사회적인 요인이 분명히 그 안에 녹아 들어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같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이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일정한 상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저는 그러한 것도 범죄의 원인을 다루는데 일정한 비율로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정에서 판단을 내릴 때 이제 범죄자 가해자 개인에게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고 이제 일정한 비율을 따져서 사회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구성원들의 책임이 이제 좀 논리로서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좀 급진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어쨌든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행위가 그런 사회를 존속시켰다면 이제 좀 소급해서 원인으로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당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뭐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뭐 범죄로 비화된다라든지 그러한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일단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모두 공부를 다 열심히 하셔서 나름 좋은 학교에 이렇게 오신 분들일 테니까 물론 구조적인 측면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구조를 인정한 상황에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짓밟음으로써 승리자가 된 거는 그러한 이제 그 구조 안에서의 패배자를 만들어낸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의 책임도 충분히 강조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단순한 보험 차원을 넘어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제가 낸 세금 아직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낸 세금이라든지 이러한 세금 측면들이 내고 있죠. 물건 살 때마다 다 세금이죠. 다. 네,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의 책임을 이제 전혀 상관없는 그 범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제 범죄를 둘러싸고 이제 범죄자가 있고 뭐 1차적인 책임은 범죄자죠. 어쨌든 범죄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단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한 이제 배상의 차원에서 또 당연히 범죄자가 가해자로서 지는 책임도 있고 또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 내지는 사회가 범죄를 만들어낸 이제 책임 또는 이제 뭐
뭐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사회가 구성원으로서 범죄 피해자를 또 도와야 되는 그런 또 그 배려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정말 정말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아까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범죄자와 피해자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징벌 내지는 교정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 내지는 국가 내지는 이 사회 구성원들도 사실은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한번 그런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제가 학교에서 어디 출장을 다녀오라고 그래서 다음 주는 지금 이제 학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강의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강의를 재개하도록 하고 다른 이제 그 보강의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강의가 없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